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저기 육체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육체질. 아,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될란가요? 이거 잘 보일란가요? 육체질. 저번 시 좀 강의를 연속해서 지금 이제 차크라 스물에서 육체질은 노란색에 좀 가깝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주황색인 오체질, 오각형 모양의 머리 두상이 오각형 모양을 오체질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오체질의 주황색 위에 여기 이제 이쪽 위 부분이 가까운 육체질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가리네. 여기 지금 상담시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체질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나 이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밑에 다 그 유튜브 안에 설명한 데 있으면 거기다 바로 링크를 다 걸어 놓으니까요. 거기 상담 연락처나 이런 거 다 걸어 놓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가리네.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보다는 좀 상담용으로 이게 좀 컨셉을 맞추다 보니까 상담이라기보다 과외에 가깝다. 1대1 과외에 가깝게 좀 이게 컨셉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의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좀 딱딱하고 이게 좀 멀리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는 컨셉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실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담 테이블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야전에 6.25 때 야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대대장급 이상 분들이 이제 쓰실 때 옆에다 이제 여기 대대장이 저쪽에 있으면 이제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여기 4명이 보통 한 대대에 4개 중대가 있잖아요. 중대장 있잖아요. 4명의 중대장을 데리고 이게 작전 회의를 하는 작전 테이블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이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타로 카드가 딱 이게 서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라색 이거를. 근데 이게 정확히 두 장이 딱 들어가요. 이 사이즈가. 우리가 PC방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 가로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딱 사람이 딱 어깨 넓이에서 딱 놓으면 여기에 딱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왜 육체질하면서 왜 엉뚱한데 왜 세냐. 왜 이걸 적어냐면, 이게 육체질이 약간 좀 요런 거를 잘해요. 이 테이블이 6명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사이즈예요. 자, 양 끝에 이제 딱 사이즈가 이게 지금 이게 타로카드 서푼데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요만한 사이즈가 딱 한 개가 더 가고 요만한 사이즈가 이쪽에 딱 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 2개 곱하기 해가지고 그냥 직사각형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타로카드 서플이 딱 손을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잖아요. 손바닥이 양 끝 모서리에 딱 닿아요. 아주 편하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것도 맞는 것도. 근데 이게 작전사령관,
이게 저기 옛날 저기 뭐냐 대대장급 6.25 때 요즘도 이거 쓰려는가 모르겠네.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6.25 때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 보통품인데 파손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이게 하얀 천으로 제가 그냥 대충 쌓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게 육각형적인 개념 좀 육거고 개념이에요. 자, 육각형은 사각형은 면이 닿는 부분이 4개입니다. 오각형은요? 오각형은 오각형끼리 묻잖아요. 안 맞아요. 근데 육각형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세포의 모양이 육각형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데 그리고 벌집의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방패 같은 거 만들면 이게 방탄인가? 어디 근데 이게 결체라고 하더라. 결체가 기본이 육각형이 이게 단단해요. 굉장히 서로 간에 안 떨어지고 이게 방탄 재질을 만드는데도 육각형의 이게 소재 이게 저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각형은 닿는 부분이 4부분이에요. 옆에 사각형이 또 보면 타이루를 이렇게 보시면 딱 이게 정확히 이게 이제 설명이 되겠네요. 타이루에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위, 아래, 좌우. 근데 육각형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6개라는 말은요, 6군데하고 이게 조밀하게 연결이 돼요. 그럼 먼 타이루나 이게 충격을 갔을 때 사각으로 그 결을 만드는 것보다 육각으로 결을 만드는 게 굉장히 견고해요. 서로 간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견고성을 떼요. 우리의 세포도 기본적으로 육각형이고요. 벌집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벌집이 과학적인 그 조직체라고 이게 대자연의 조직체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육각형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 테이블을 얘기하냐면 이 테이블이 육각형은 아닌데 6명이 앉을 수 있는 기본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을 가나 어디를 가나 테이블이 6명이 쓸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우리가 식당을 가면 보통 앞도 좌우로 4명이 앉죠. 근데 정확히 따르면 양 옆 사이즈에 2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6자리가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6명이 한 테이블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딱 이 사이즈예요. 식당에서 쓰는 사이즈는 이거는 틀려요.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 저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데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에서 쓰는 이 작전 쓰는 이게 사이즈가 보통 이게 보통 현대 군은 오진법적인 부대 개념으로 움직여요.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오진법이냐고요?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십진법에 의해서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으로 가지고 이렇게 그 체제가 올라가요. 그런데 현대의 부대는 오진법적인 개념으로 올라가요. 아니 왜 육을 얘기하는데 오진법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근데 이 테이블에 가면 정확히 사령관이 이쪽 자리에 앉고요. 이쪽 2명, 이쪽 2명은 각각 연대장에 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장군하면 사단장이야. 사단장이 여기 앉으면 보통 사단장 휘하에는 4개의 연대가 기본이 있어요. 보병연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보병연대에 1개의 포병연대가 보통 들어가요. 이제 기갑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틀린데 하여튼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세팅이 그래요. 4개의 연대예요. 한 사단이. 그럼 사단장이 기본적으로 장군입니다. 그럼 장군 자리가 이쪽이 되고 연대장 4명이 하나, 둘, 셋, 넷. 예,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 군대는 오진법이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현대군은 오진법이라 했잖아요. 연대장이면 4명이면 사진법 아니냐고. 야, 여기서 이제 4개의 연대가 있고 사단의 직갈 대대들이 있습니다. 직할대. 대표적으로 뭐 공병대도 좀 조그만하게 있을 수 있고 정비 부대도 있을 수 있고 운송 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수색대, 통신대 이게 기본적으로 다 이런 그 사단 휘하에 직할 대대가 있어요.
그럼 직할대대는 즉 한 개의 연대의 거의 규모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연대는 아니고 사단장 휘하에 있는 직할대대들입니다. 그 직할대대들을 저기 합친 그거 갖다가 저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오진법입니다. 사단장 밑에 직할대대가 있는 그 저기 사단 그 본대 연대가 아니라 저기 사단 본대라고 보면 됐구나. 맞나요 이게? 현대에서 그렇게 안 쓰는 거 알는데 하여튼 사단 본대가 있습니다. 본대에는 아까 뭐 수색대도 있고 어디선 그 기동대라고 그리고 통신대 그리고 자그마한 보통 공병대 그리고 뭐 저기 정비 그 부대 운송 저기 보병 부대 같은 운송은 운송 대대가 또 딱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 사단의 그 저기 그 직할 대대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럼 이 직할 직할 대대들을 그냥 본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나머지에 저기 4개 연대 보통 이제 보병 사단음은 4개의 보병 연대가 있습니다. 그럼 연대장이 1명, 2명, 3명, 4명이 되고 저 반대편에는 누가 앉냐 그러면 이쪽에는 당연히 사단장이 앉고 이쪽에는 보통 이제 참모 이제 그 사단 작전 최고 이제 저기 뭐라고 하냐 작전 장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단 최고 작전 장교가 보통 여기 앉거든요. 사단 작전 장교가 보통 이게 직할 대대들을 다 이게 관할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사단 밑에 있는 직할 대대 본대를 총하는 저기 작전 장교가 이쪽에 앉고 여기는 사단장이 앉고 내 귀탱이에는 각각 이게 보병 사단이면 전체가 보병 사단이면 4개의 보병 연대장들이 각각 앉는 이게 형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6하고 이게 6명이죠. 이것도 보면 육각형은 아니지만 6명이 이 테이블에서 뭔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게 적정하게 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저도 이 테이블을 골동품 가게 한 10몇만 원 주고 살았는데 이 테이블을 참 제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걸 많이 발견해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공명 이런 이 철제품인데 공명 작용도 하더라고요. 얘가 틀려요. 이게 6.25 때 들어왔는데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좀 많이 파손은 됐지만 근데 이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회의를 하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이게. 그리고 이동하기도 딱 좋고 한 사람의 딱 구역이 이만큼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딱 양 넓게 딱 이 서플 보라색 이게 서플 딱 이게 이 사이즈만큼이죠. 요게 딱 이게 중간 지점이거든요. 이 테이블에. 그러면 이 6명이 이게 의논을 하면 균형이 잘 맞고 오류점이 적어요. 그럼 6명 밑에면 오류점이 6명의 만약에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2명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잖아요. 2명이 보는 전문성과 시선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류점 같은 걸 많이 떨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10명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10명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두뇌가 보통 우리가 옛날에 전화번호가 7자리였어요. 7자리까지는 잘 외워요, 사람들이. 6자리면 더 잘 외고. 7자리 이상이 넘어가면 안 외져요, 사람 두뇌가. 그러면 6명이 제일 적당해요. 7명도 좋은데, 7명이 참가하고,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번잡해져요, 모든 게. 장점이 이제 늘어나는데 좀 단점적인 게 더 많이 부각된 게 이게 번잡을 해져요. 그러니까 6이라는 걸 하면 예전에 보통 이게 사람의 숫자를 결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조직을 결성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 3명이 결성이 돼야 그 다음부터 무슨 팀,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쳐요. 1 명은 개인이고 2명이 결성이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쫙 줘 이런 개념이 돼요.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쓰는 저기 진법 중에 여러 진법이 있는데요. 재밌는 원시 시대에는 이제 뭐 진법이 뭐 이진법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진법 어떤 저기 인류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는 최초로 쓴 게 저기 삼진법을 썼다고. 이게 삼진법이 뭐냐고. 아니 이진법은 컴퓨터 언어니까 다 알고, 오진법은 한 손가락 오니까, 십진법은 인간 손이 몇 개니까 알겠고, 뭐 30은 뭐 저기 한 달에 30이니까 뭐 30주도 썼다고. 그리고 저기 이게 저게 뭐냐 저기 달이 이게 변형이 거의 30일 단위로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30진법 쓴다 가져왔는데, 삼진법은 뭐냐 이제. 근데 이게 삼진법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게, 예전에 청사시대 때는 숫자라는 개념이 발달 안 됐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 있어, 뭔가 하나 숫자가 있어. 그 다음에 두 개까지 있어. 그 다음에 셋이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는 많이.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숫자가 셋 이상이 넘으면 많이, 많다, 많이, 이런 저기 이상한 지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저기 오진법적인 개념이나 십진법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두뇌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영적인 수준이 발달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약간 이게 좀 침팬지랑 오랑우탄에 가까운 인류였을 때는 그런 숫자적 개념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셋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냥 많이.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아니 그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어 이제 이런.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숫자라는 개념은 글쎄 하나, 둘 하고 셋 이상은 많이, 그죠? 7도 많이, 8도 많이, 10 이상도 많이,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좀 조밀한 이게 숫자 수학적인 개념으로 현대 인류가 쓰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언제 다 사람들이 수학이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 다 해박한 지식을 다 고등교육을 기초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인들은 다 되게 영재적이에요. 옛날에 수학적 원시시대 때는 하나, 둘, 많이. 이제 요 개념에서 수학이나 산수 개념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게 숫자라는 개념을 왜 도입을 하냐면, 첫 번째 먼저 이게 식량 같은 거 할 때에 이렇게 숫자적인 이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도입이 돼요. 우리가 이제 땅이 몇 평이다, 부피가 얼마다. 이게 공간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간적인 개념을 측정해서 숫자가 이제 쓰이게 돼요. 이제 몇 시, 몇 분,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 개념을 써야 해요, 숫자. 뭐다가 이거다가 이렇게 했냐. 왜냐하면 이 기하학적이고 이게 수학의 기본 원리를 왜 수학이 발달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 해두면 나일강이 건너보면 땅이 누구 땅인지 몰라. 다 휘잘려가니까. 그러면 다시 이거를 측량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내 땅. 그러면 그걸 다시 가르는데 측량이란 기술이가 발달해요. 그럼 측량의 기술은 두 가지가 발달이 돼요. 뭐가 발달하냐? 거리에 대한 숫자, 이게 먼저 발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에 대한 숫자. 몇 평, 몇 제곱미터, 몇 헥타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만큼의 이 넓이는 내 거야. 이게 근데 제곱미터로 몇백 제곱미터, 아니면 평수는 몇백 제곱미터, 이 차이일 뿐이에요. 자, x 좌표 곱하기 y 좌표 곱하기 하면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이게 숫자와 이 도형적인 걸 이게 좀 설명을 이걸 예전에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옛날 숫자적인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게 숫자가 먼저 옛날 도토리를 먹었어요, 우리 쪽에서는. 이런 도토리를 겨울에 비축하는 음식으로 먹었어요. 도토리, 상수리.
옛날에는 쌀이나 보리, 밀 같은 곡물이 없고 자연에서 나오는 저기 탄수화물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곡물의 성향을 갖고 있고 먼저 부패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지간한 저기 자연에서 나오는 채집물들은 다 부패를 해요. 근데 쌀, 보리, 밀 같은 곡물은 부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나누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쌀, 보리, 뭐 이런 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밀 같은 게. 그럼 옛날에는 우리 한밤중에도 뭘 먹었냐? 겨울에 그럼 우리는 저기 채집을 할 때 겨울에는 뭔가를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보관을 해야 겨울에 굶어 죽지 않겠죠.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네, 우리 한반도에는 제일 잘 자라는 게 도토리와 상수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도토리고 상수리는 다람쥐나 청설모가 먹는 거지.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면 사람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도토리하고 우리가 옛날에 도토리 묵이 있고 도토리로 해서 뭐 이렇게 도토리 전도 있고 뭐 이렇게 도토리 상수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빵이나 이런 뭐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발견해서 그런 걸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안 먹을 뿐이지 조선 시대 때만 해도 도토리와 상수리로 이게 좀 약간 가공해서 음식을 많이 해 먹었어요. 왜냐면 산간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권 대부분이 지금은 그나마 개간이 됐기 때문에 30%의 평야 지역이 있지 옛날에는 그 30%의 평야 지역도 거의 쓰지를 못했어요. 다 이게 늪지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거의 한반도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산간 지역에서 겨울에 식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작물이 제일 좋은 게 도토리와 상수리예요. 썩지가 않잖아요. 도토리와 상수리 말려놓으면 겨울 내내 썩지를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과나 이게 사과가 있었나? 하여튼 사과나 감 같은 걸 하면 이게 다 썩잖아. 무슨 소리냐? 꽃감으로 만들면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가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시대 때. 물론 비슷하게 이게 하긴 했는데 예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도토리와 상수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도토리와 겨울을 날려면 우리 한반도 쪽에서는 도토리와 상수리를 예전에 시족 단위였어요. 시족 단위는 보통 적게는 한 20명, 30명. 많아봤자 100명 이상 넘을 수가 없어요. 100명 이상 넘으면 그 100명이 한 집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채집과 사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농사를 부릴 때는. 그러면 채집과 사냥할 수 있는 나발이라고 하죠. 그냥. 그 바운드리 나발이가 한계가 있어요. 그 100명 이상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멀리까지 채집하고 멀리까지 사냥을 가야 돼. 그러면 사냥꾼들은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사냥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반도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척박하고 다 산맥에 이게 다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가 딱 있어요. 산맥 안쪽에 있는 그 약간 분지 지형에서 식량을 채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지역에서 채집과 사냥을 하는 그 자원이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나중에 굶어 죽게 되는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인구가 늘어날 수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옛날에 그 채집과 이런 사냥을 하던 시절에는. 이게 농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 그 땅 평당 소출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게 발달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능력이 뛰어나 이런 육체질이. 옛날 같으면 약간 부족장 같은 느낌의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질이 그걸 잘해요. 육체질이 그 사회 구성원들 시족 간에 아니면 시족이 있고 또 시족에 따라서 다 집이 틀려요. 옛날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부족이 메토라고 해요. 메토라는 것은 그 집안을 한 호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면 소가족이 아니라 이게 대가족적인 할아버지가 있고 그 자식이 있고 이제 또 거기에 손주가 있고 손주에 또 애들이 보통 4대까지 이렇게 크게 있는 걸 한 호라고 해요. 그쪽 집안은. 그 한 호에서 큰 장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부족 거기서 이제 이렇게 넓다랗게 원을 해가지고 딱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이걸 설명하냐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랫동안 부족적인 개념이 그게 그냥 이어진 거고
이제 우리 이쪽 한반도나 이쪽 중국이나 문명이 발달한 데는 이제 이게 나중에 도시 국가화 되고 이제 나중에 이게 부족 국가에서 도시 국가가 되고 이게 이제 국가 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제국화로 이제 이게 발돋움하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해요. 그러면 각 그 이쪽 집안 각각 가가 호호마다 대표가 오냐면 그 사람들을 조율을 해주는 누군가가 부족장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누가 잘하냐? 이 양반이 잘해요. 육체질들이 그걸 잘해요. 그 시대에 따라서 만약에 전쟁을 많이 하면 뭐 오체질이나 아니면 금체질, 아니면 목체질이 많이 하는데 여기 풍체질도 가끔가다 하고 그런데 보통 이런 평화롭고 이렇게 조율을 할 때는 육체질들이 이렇게 부족장으로 많이 해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육체질들이 이게 역대 중국 황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제가 말한 제가 이제 도형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육체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역대 황제 중에. 우리나라 조선 왕도 우리 조선 같은 약간 좀 틀려요.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육체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육체질이 어디에 많냐면 중국에 많아요. 육체질, 금체질, 어떻게 약간 오체질 이런 분들이 이게 중원 쪽에 많아요. 그래서 역대 황제 중에 그래서 내가 이게 황제하면 황이 누를 황자를 쓰잖아요. 얘네들은 왜 누를 황자를 썼을까? 왜 노란 금땡이가 노래서 누를 황자라고 썼나? 이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을 좋아해요. 왜 노란색을 좋아할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금땡이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육체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육체질들이 귀족이나 보편적으로 귀족이나 역대 황제들 육체질이 많아요. 뭐 중국만 그러냐? 그 지역마다 이게 좀 보면 이게 그 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체질이 많은 체질들이 있어요. 예전에 말하지만 일본은 압도적으로 풍체질이 많아요. 제가 말한 질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목체질하고 금체질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원 땅은 사체질, 이게 사각형 모양, 사체질, 이게 옛날에 태음인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국은. 태음인들이 이게 배가 이렇게 배사장 쉽게 말하면 태음인들이. 어깨가 딱 돌아가지고 호랑이 상이라고 배사장이. 이 양반들의 보통 태음인들이 이게 육각형 모양이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이거나 아니면 좀 오각형 모양. 요런 모양들이 태음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순단 태음인이 그래서 많아요. 우리나라는 태음인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게 사체질이라서 이게 몸은 약간 소민에 가까운데 이게 머리 얼굴 두상은 사체질에 이겼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게 체형적인 것과 두상적인 거를 각각 제가 분류를 하는 이유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게 성향이 좀 틀려요. 근데 대부분의 육체질들은 태음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체질도 있는데 다 태음인이라고. 거의 다 90%가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상체질 중에서는. 이게 후덕해요, 이 양반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이것은, 누가 육각형,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저 동그랗 같기도 하고, 네모난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 그게 이게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걸 관찰을 해야 이게 딱 어느 순간에 들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이게 딱 보이는데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좀 약간 오랫동안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육체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일단 육각형이고 좀 약간 노란색 여기 이쪽 위쪽이 위가 튼튼해요. 위가 이쪽이 발달했고 여기 이제 또 옛날에 노랑 차크라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랑색을
좋아하는 자기는 무의식적 이게 차크라의 색깔은 노란색인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을 공부를 하잖아요.